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임대차 3법 2주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벌써 2년이나. 예, 7월 31일 날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임대차 3법 2주년 되는 것 때문에 전세 대란이 온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랑 전세 대란이랑 뭔 상관이에요? 예. 저는 그 대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전세가 이제 보통 2년 계약이니까. 네네네. 그 2년 계약이 이번에 이제 2주년이 됐으니까 끝난 게 왔다. 그때 이제 계약갱신권을 한번 쓰신 분이 2년을 더 살고 이제는 계약갱신을 더 못 쓰니까 지금 그거로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진짜 그럼 전세 대란 오는 거예요? 아니요. 단호하게 절대 아니에요? 예.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분들이 쏟아져 나오면 네네. 그 집들이 빈집이 되잖아요. 사람도 나오지만 예. 빈집도 생기고 그러네. 근데 정말 사람이 쏟아져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8월에 다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제가 보니까 2020년에 한 17만 건 정도 평균 월마다 거래가 있었어요, 전월세 거래가. 그럼 그 17만 명씩 차례대로 오는 거지 80만 명, 90만 명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때 맞춰서 계약한 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예. 늘상 있었던 정도 수준 17만 명 정도가 이제 나올 거다. 그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이 1년 유예돼서 이제 작년 6월부터 거래 신고가 됐기 때문에 2020년 통계는 이제 확정일자 받아간 수치들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 2배 정도 매달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거래는. 아무튼 그때 이제 실제 거래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모르지만. 네네네. 근데 아무튼 그걸 보면 아무튼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그래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 또? 그리고 실제 17만 건 중에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이 얼마냐? 그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다음에 써야지 하고 남겨놨을 수도 있고, 그쵸. 몰라서 못 썼을 수도 있고. 그 국토부 통계를 또 보면 신규가 약 80%, 갱신한 게 20%인데 갱신권을 쓴 경우 그 중에서 절반이에요. 그러면 전체 10% 정도. 그러면 그분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 할 정도가 아니네요, 사실상. 17만 중에서 17,000. 그렇고. 물론 이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없는 게 90% 나머지 네네. 갱신권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90%지만 네네네. 이분들 중에서도 이사를 뭐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여전히 잘 모르시거나 임대인 분들하고 뭐 좀 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큰 소리를 못 치시는 분들 그런 분도 있을 수 그런 있죠. 분들도 있으니까 90%가 다 이 권리를 완전히 쓸 수는 없겠지만 뭐 마치 90%가 또 다 몰려 나올 것처럼 겁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뭐 전세 가격이 전보다 좀 올랐던 게 지금 이제 금리 때문에 좀 내려가는 측면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나오면은 집도 빈집이 된다. 사람이 한 달에 몰려 나오는 게 아니라 연중에 흩어져서 나온다. 네네. 그리고 갱신권을 쓴 사람이 전체의 10%밖에 안 돼. 그러네요. 그러면은 대란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한결 마음을 좀 놓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저번 우리 방송 때도 잠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이중 가격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전세 2년 살고 있는 사람이 옆집이 이제 1년 살았는데 옆집이 빈집이 나왔다. 네네. 그럼 그 집은 좀 비싼 가격에 계약하겠죠. 네네. 그것도 이중 가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1년 전 가격이고. 그 다음에 집값이 내려가면 그 다음 사람은 더 싼 가격에 갈 수도 있죠. 맞아. 그러니까 원래 이 계약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한 뭐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예. 만약에 뭐 1년이 아니라 진짜 제가 뭐 이 집에서 한 5년 살았으면 저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예. 차이가 나. 뭐 이게 시장이 교란됐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었던 이 95년 때 최저점을 찍었던 전세 한 30%가 이제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좀 착시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착시 효과. 10명이 집을 10채가 있던 데서 네네. 이제 5명은 이걸 연장해서 살 수 있다고 치면 그럼 5명이 새로 집을 구하는데 새로 구할 수 있는 집은 5개밖에 없죠. 경쟁률은 똑같은데 전에는 내가 집을 10개를 보고 고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5개를 보고 골라야 되니까 전부 다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아. 그리고 아무래도 갱신한 집은 세입자 입장에서도 살기 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갱신 안 된 집은 좀 더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전체 데이터를 보고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실제로 줄어든 것도 있긴 있었죠. 아, 전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증여를 해버리겠다고 해서 아. 그런 경우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 퇴장을 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5명이 5개를 보는 게 아니라 5명이 4개의 집을 보니까 확실히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증여로 줄어든 부분은 사실 무한정 증여를 뭐 자식이 100명씩 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번 과도기에 우리 진통을 겪으면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아, 이미 이제 요건 끝났고. 앞으로 이제 주택이 더 공급 물론 돼야 되겠지만. 네네. 앞으로는 이제 이게 좀 적응된 채로 이제 2년마다 돌던 게 4년마다 도는 식으로 굴러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진통을 겪느라고 여러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새로운 노멀로 자리 잡아서 가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제 집을 좀 꾸준히 공급을 해서 뭐 할 필요도 있겠죠. 이제 해법으로 예.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분 공유형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안 되는 경우에는 월세를 맞습니다. 사시는 분들한테 뭐 보조금을 좀 예. 주거 보조비를 주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법으로 내놓으시기도 하셨잖아요. 이 전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집값이 올라야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전세로 껴서 미리 사고 전세금을 가지고 딴 데 투자도 하고 네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집값이 막 오르지 않는 세상이 되면 자연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줄어들 건데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매력적인 게 있으니 그거는 이제 지분 공유형 주택이 지분을 5대5로 하면 전세금보다 싼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계약 기간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살다가 이사 나갈 때는 시세 차익도 많은 가져나가고 뭘로 봐도 전세보다 낫죠. 너무 좋죠. 그렇게 좀 가고 근데 이제 그 지분 50%에 해당하는 목돈도 당장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월세에 어느 정도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거 보조비를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면은 결국 또 매달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보다 월세 내는 게 덜 부담스럽게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저축을 이제 그분이 이제 열심히 하셔서 그러면 이 임대차 3법은 어때요? 이제 2주년이 됐다고 했는데 보시기에는 이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풀려가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걸 좀 개편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없앤다? 일단 전월세 신고제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제 모든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해야죠. 신고제가 아니라 네. 등록한다? 예. 우리가 자동차를 빌려도 네네네. 렌트카가 다 등록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비싸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분. 근데 애초에 그냥 이거는 시장 질서의 기본. 임대주택 오케이. 뭐 임대주택을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쓰세요. 등록을 하고 쓰세요. 왜 어떻게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아예 못했네요. 등록을 일단 해놓으면 그래도 뭐 사기당하거나 이런 게 진짜 좀 줄어들 이게 것 뭐 같은데. 주인이 가짜 주인을 내세운다던가 뭐 이제 주변보다 터무니없는 임대료가 책정이 돼 있다던가 건물에 무슨 품질에 큰 문제가 있다는데 이제 등록되면 다 이제 건물의 품질 뭐 이제 등 근저당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지금 이제 등기 때 보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임대 등록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짜 실거주 사유로 이렇게 쫓아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 임대 등록에서 해제하고 이제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이제 전월세 신고제 연대료가 바꾸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이제 전월세 상한제였잖아요. 이거 둘 다 좀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계약갱신 청구권도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없어요? 대신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해지하면 어떡해요? 기본이 무기계약이고. 전제가 아예 무기계약이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의리되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임차인이 뭐 2년, 3년씩 임대료를 안 낸다던가. 그죠. 집에다 불법 돌보 확장을 만들어. 그럼 어떡해요? 아니 고의로 집을 부시거나. 그런 경우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철저하게 우리 임대인들을 또 보호해야 되니까.
임대인도 보호해야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제가 예. 무기 계약을 예.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요 또 마지막은 어떤 전월세 네. 상한제도 이제 2년에 5%잖아요. 네네네. 왜 5%예요? 뭔가 약간 오해 배수가 딱 떨어지는 느낌. 사는 뭐 어감이 안 좋고 그죠, 그죠, 뭐,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전년도 물가 상승률 오, 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괜찮네요.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너무 오를 수도 있다면 어. 이제 물가 상승률과 5% 중에서 낮은 거. 왜냐면 이게 또 임대료가 물가 상승률을 부추길 수도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 모든 임대 등록된 주택은 그 신규든 갱신이든 그러면은 사실 무기계약도 잘 보장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임차인이 와도 어차피 똑같은 인상률이라면 전에 살던 사람이랑 뭐 마음이 잘 맞으면 그러네요. 뭐 그런 나라들이 외국에 또 다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모든 주택에 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40억짜리 전세 이런 데는 뭐 이건 뭐 굳이 이런 규제에 따르지 말고 굳이 그런 분들이 굳이 저희가 뭐 그런데 진짜 시장 자유 방임해서 뭐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서 정하고 이제 뭐 그 선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보호를 안 해줘도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가면은 이제 근데 임차인들도 조금 과거보다 이제 또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소모품은 이제 임차인이 자기가 뭐 전등 가는 건 자기가 하고 건물에 이제 시설 투자 같은 거는 이제 임대인이 하고 소유주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 살수록 건물에 들이는 돈을 또 임차인도 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더 낫지 않나요? 내가 10년 여기 살 거면 뭐 이 정도는 내가 하지 뭐 그쵸. 벽지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내가 바꾸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임대인분들도 이게 이제 그럼 주택의 유지 관리의 의무에서 벌어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러네요.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이제 서민을 위해서 잘 제공해주는 임대인이라면 보유세 같은 것도 좀 깎아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했을 때 예. 보유세를 깎아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뭐도 아니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서로 좋지 뭐 세금도 올리고 임대료도 오르는 것보다는 둘 다 내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표준 임대료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는데요. 표준 임대료는 뭐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집값보다 더 비싸게 전세 가격 내놓고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막 사기치고. 근데 이제 표준 임대료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게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러게요. 네.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좀 투명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확실히 이게 갑자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집값이 막 전세값이 뭐 이렇게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게 많으니까. 1인 가구 뭐 소득이 얼마 이하 사람들이 들어가는 어떤 영역에는 이거를 좀 더 강제력을 좀 더 주게 하면 그걸 못 지키는 임대인들은 뭐 규제를 한다던가 해야겠죠. 이 표준 임대료라는 개념 자체가 좀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뭐 새로 갱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또 남아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부동산 전문가께서 당부하신 말씀. 그 갱신했을 때도 그렇고 재계약했을 때도 그렇고 그걸 놓치시는 분들이 많던데 확정일자 받으셨죠? 확정일자? 안 받으신 분들 요새는 거의 없더라고요. 전세 들어가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짜 이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이제 임대인이 받았을 때 내가 선순위 채권을 가지는 이 보증금이 일종의 채권이잖아요. 내가 빌려준 돈. 근데 이 확정일자를 재계약하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었어요? 이게 묵시적 연장 뭐 이런 거면은 또 상관이 없는데 증액을 했을 때 1억 전세인데 1억 2천으로 올렸다. 아무튼 그러면 확정일자를 2천만 원에 대해서 또 받아야 되고요. 새로 받아야 된다? 왜냐면 그 사이에 이 집을 담보대출을 누가 만약에 해줬다. 그럼 그 사람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후순위지만 그 뒤에 증액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뒤로 계속 채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증액된 날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재계약이든 갱신이든 이게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맨 처음에 냈던 보증금도 확정일자가 이어지고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꿀팁까지 이제 깔끔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세대란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럼 방송 접어요.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